네, 두 번째 순서는요. 윤석열과 이완용의 이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쩜 이렇게 두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비슷하지? 다른 듯 한데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닮은 측면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그 소름 끼치게 닮은 윤석열과 이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완용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1958년생이고요. 1926년에 사망했습니다. 68살이었네요. 당시로는 상당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죠? 호는 우봉 혹은 일당이라고 불립니다. 창씨 개명을 했는데요. 이완용의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가완용, 리노이의 간요라고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리노이의 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완용이 전주이 씨였던 모양이에요. 전주이 씨였는지 뭐 어디 씨였는지 하여튼 간에 자기가 이제 그 조선 왕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굳이 이 씨를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이가완용, 이완용을 이가완용, 그래서 리노이의 간요라고 장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종친의 한 사람이었던 이호준의 양자로 입적이 되면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됐다 그래요. 원래는 이 당시 그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뭐 좀 가난한 집의 그 막내 아들 비슷하게, 그러니까 잔반집에서,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그냥 뭐 한미한 그런 서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10살 때 당대 그 종친이자 그 세도가였던 이호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꽤 명석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석했대는데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빨리 급제하지를 못했어요. 10살에 그 대갓집에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좋은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합격한 거는 25살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합격한 것도 보면은 뭐 성적 좋게 뭐 장원급제까지는 아니라도 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이쯤 되면은.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25살인데 당시로는 대갓집 기준으로 치자면 좀 늦은 편이었고요. 뭐 구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좀 늦은 편이었고요. 합격을 하긴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고요. 갑과 을과 다 떨어지고 병과에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갑과 을과,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갑과가 보통 1등부터 한 뭐 5등 이 정도까지, 을과가 또 5등부터 한 10등까지, 그 다음에 병과가 이제 나머지 합쳐서 뭐 이렇게 우수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과에서 18위, 그러니까 전체 28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던 셈 같아요. 성적 별로 안 좋게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출세는 되게 빨라요. 보통 이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30명 정도를 뽑기 때문에 28이면 거의 꼴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완용이 당시에 이호준이라는 그 당시 세도가의 자제, 양자가 아니었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집에 양자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나름 공부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겨우 합격을 했다. 그 꼴찌에서 뭐 서너 번째, 그것도 보면은
이것도 보면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의 그런 세도 때문에 겨우 합격이 된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뭐 그렇게 두뇌가 명석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평가에는 보면은 명석했다는 평가가 꽤 많아요. 하지만 뭐 명석했든 안 했든 간에 출세는 되게 빠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전체 28인데 이것도 그 정식 시험에서 왜 정기적으로 치는 그 시험에서 합격한 게 아니라 증광별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공무원 추가 모집 전형에서 합격을 한 걸로. 추가 모집 합격자예요. 좀 그렇다, 그죠? 추가 모집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 추가 모집에서도 꼴찌에 가깝게 합격을 했다. 명석했다라는 평가와는 달리 별로 명석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지? 누구랑 참 많이 닮았어, 그죠? 누가 막 생각납니다, 그죠? 구수는 아닙니다만 왠지 구수와 좀 비교가 되는 듯한 같은 느낌이 있죠? 자, 다음. 하여튼 간에 구수는 아니지만 구수 같은, 시험, 구수 같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적 좋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승진은 되게 빨라요. 합격한 지 5년 만에 당상관이 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자시강원에 그 세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세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요. 아니, 세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미래 권력이잖아. 미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당시로서는 출세가 보장된 겁니다. 당시 세자라 하면은 나중에 순종 황제가 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 때 그 임용이 되는데 꼴찌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별시에서 꼴찌 비슷하게 들어와 가지고 비리비리 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승진은 엄청 빨라. 성적에 비해서. 당시 김용효니 서재필이니 당대에서 내노라는 명문가 출신에다가 수재인, 머리가 명석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이완용이 제일 먼저 출세를 한 겁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를 할게요. 당시 이완용이 합격했던 그 별시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이 누구게요? 예, 이승만입니다. 재밌죠? 그 당시 이승만이 그때 10대였대. 여하튼 예, 그랬답니다. 예, 요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완용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법관 양성소 1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법관 양성소를 거쳐서 판사가 된 건 분명합니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유경공원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경공원이 그 고종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 근대식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경공원 출신으로 그 판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법관 양성소 출신 1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 평안남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여기에 설치된 근대식 재판소에서 판사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경성재판소 검사국에서 일했다라는 기록도 등장해요. 그러면 결국 뭐다? 판사이자 검사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이, 그때는 재판소 안에 검사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법원 안에 검사국이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죠. 여튼 당시에도 보면은 그래서 경성지방재판소의 검사국 검사로도 일한 경력이 있고요. 평안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지방재판소 판사를 한 그런 경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 검사 1호로 알려진 것은 이준 열사입니다.
검사들은 대검찰청에 가면 지금도 검찰의 그 법통을 이준 열사에서부터 찾는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준보다는 이완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튼 이완용 법관 출신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얘 검사도 했었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둘 다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로는 검사와 판사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왜? 재판소 안에 검찰국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검사나 판사나 한 묶음으로 그 당시는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여튼 이완용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이래. 법조인이 왜 저럴까요? 예, 법조인 출신이랍니다. 야.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얘기할 때 윤석열은 항상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려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윗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들이받음으로써 출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맨 처음 이 사람이 윤석열이 들이받은 사람은 한상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20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당시 검난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후배 검사들의 반란에 의해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한 일이 있었죠. 그걸 검란이라고 불렀는데 그 검란을 주도했던 사람은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고요. 최재경의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최재경과 거의 함께 발을 맞췄던 사람이 최동욱 당시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특수일부장은 당시 기자들한테 직접 브리핑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언론, 어떻게 보자면 검란, 반란군의 공보관 역할을 했던 것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로로, 그 반란의 공로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 되고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팀장이 됐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가죠. 그래서 윤석열이 또 들이받습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를 확 들이받아 버리죠. 최동욱 검찰총장 날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했다 그러는데, 여하튼 최동욱이 없는 공백기에 검찰 수뇌부를 들이받아서 당시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공개석상에서 울고 아예 좀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검난이 일어날 때 한상대 검찰총장을 날릴 때만 해도 이때는 MB 때였거든요. 그래서 MB에서 박근혜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친박 계열이 일으킨 쿠데타구나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박근혜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박근혜를 들이받아가지고 박근혜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선봉했었던 것이 윤석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를 실제로 목을 친 사람도 윤석열이죠. 그래 놓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배신한 건 역시 윤석열입니다. 배신의 정치에 달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배신의 정치로 따지면 또 이완용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이완용이 개화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화파 아니에요. 수구파였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갑자기 수구파로 돌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재필 박사와 같은 사람들, 개화파들은 정말 이완용을 그때부터 그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갑신정변 이후 갑자기
갑자기 돌변한 거야. 분명히 개화파와 함께 행동을 해놓고 갑자기 갑신정변이 실패하니까 수구파 세력으로 돌변해버리죠. 그 직후에 미국 공사로 갔다 옵니다. 미국 공사로 가면서 친미파가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출세를 시작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는 이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고요. 갑오개혁 때는 또 김홍직 내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개화파인 척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친러파, 친러시아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고종 황제를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 파천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 이완용이에요. 을미사변 직후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거의 이제 자기가 군사력으로 집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어딘가 피난을 좀 가든지 해서 반드시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고종을 모시겠다라고 나섰던 사람이 아마 이완용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완용은 최초에 미국 공사관으로 고종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 공사관 측에서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급하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요. 아관 파천을 주도한 것이 이완용이에요. 이때부터 친러파가 돼요. 근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죠. 그 이후에 친일파로 변신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배신과 변신에 능수능란한 사람이야. 그죠? 더 웃기는 거는요, 이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독립협회 초대 회장이잖아요. 2대 회장이 이완용이야.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독립협회가 망조가 든 거는 2대 회장부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독립협회가 초기에는 고종 황제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슬슬 고종 황제한테로부터 위용을 받기 시작해요. 왜? 독립협회 활동이 처음에는 말 그대로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자라는 것이 독립협회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점점 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으로 가자. 공화국으로 못 간다면 우리 입헌 군주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완용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독립협회 협회장을 내놓고 전라도 관찰서 지방으로 내빼버려요. 그 이후에 친러파와 친일파를 했다 그러지요. 예, 여하튼. 야,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발탁이 됐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강골 검사에 엄청 이렇게 소신 있는 검사로 알려졌던 윤석열이 이렇게 우리 뒤통수를 때렸던 것과 참 많이 닮았다. 그죠? 독립협회 회장이었대. 이완용이. 정말 많이 닮았다. 그죠? 하늘 아래님, 왜 진보 유튜버들은 점잖게 방송하세요? 저쪽은 거짓과 선동을 하는데. 나도 그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거짓말하고 선동 막 하고 해도 얼굴에 티가 안 나면 내가 하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이상하면 제가 조금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제 얼굴에 티가 나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당장 그걸 알아보고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봅니다. 장용진 저 부분은 자신이 없나 보다. 얼굴에 티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잘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재밌는 얘기 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우리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법을 잘 모르는 검사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떠돕니다. 오세훈, 나경원, 윤석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법조인이죠. 오세훈은 유명한 변호사고요.
나경원 판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검사예요. 누가 봐도 명백한 법조인인데 이분들이 공개석상에서 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세훈은 옛날에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데서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그 당시 파트너로 나왔던 갑자기 성함이 생각나네. 우리 오 변호사, 배 변호사 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함께 나왔던 이 여성 변호사님이 오히려 주도를 하시고 오세훈은 그 당시 얘기를 안 했었어요.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는데 나경원이 법리에 대한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오세훈 뭐 최근 한 10년 안팎으로 법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윤석열 혹시 법리 얘기를 하시는 거 보셨어요? 뭐 대놓고 아니 국가가 이런 것도 못하면 세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검사가 그렇게 하면은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 이게 법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그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법리 얘기를 한 적은 당연히 없고, 제가 무슨 법리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껄껄껄껄 웃으면서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하하 이러더라고. 검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게 뭔 소리야. 저는 당시 그때 이 사람이 겸손을 하려고 하는구나, 겸손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튼 오세훈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법조인이라는데 법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죠. 이완용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느냐. 친일파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유명한 친일파예요.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예요. 근데 일본어를 몰라요. 유일하게 친일파, 친일 매국노 중에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친일파들 중에서도 왕따였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요 수구파였어요. 수구파였고 친러파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친미파였다가 친러파였다가 수구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하고도 대화를 할 때 영어로 했대. 영어는 이완용이 잘했대. 이완용이 그 미국 공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대. 그래서 이완용은 영어를 잘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완용이 좀 깝깝해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완용은 일어를 할 줄 모르는 친일파야. 야, 특이하죠. 왜 이게 가능했다? 그거는 이 사람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배신을 때려왔기 때문에 친미파였다가 친러파로 바뀌었다가 그랬다가 수구파가 됐다가 개화파가 됐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친일파가 돼서 을사조약을 주도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이토 히로부미도 이완용이 그렇게 을사조약에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몰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친러파였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일파가 됐으니, 그래서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완용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체결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그쵸?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우리 검찰개혁 많은 걸 했을 텐데, 그쵸? 검찰개혁 한다고 그랬다며, 찬성한다 그랬다며. 우리가 속은 거 생각하면 참 그렇다, 그죠? 많이 닮았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알렌 주한 미국 공사의 평가가 있습니다. 알렌 공사는요 이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우 영민하나 기계적인 사람이다. 같은 시기에 주한 러시아 공사 스페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장 질 나쁜 인간이다.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고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자기 이익에 너무나도 민감하더라. 누가 생각난다, 그죠? 진짜 누군가가 생각나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비슷한 것은 언행입니다. 윤석열의 언행과 이완용의 언행은 참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윤석열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발이 일고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 국제적 흐름에 둔감해서 나라를 잃었던 기억을 잊었느냐. 국제관계를 따져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한테 역사를 팔아먹은 이유에 대해서 그 반일 감정 너무 조장하지 마. 미래를 봐야지. 국제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또 나라 잃고 안타까워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사실 100년 전에 이완용이 했었다고 그러죠. 을사조약이 체결될 당시 다른 대신들, 특히 법부 대신 이런 사람들은요,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완용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외교권 정도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관대한 조치다. 일본으로서는 이 정도는 사실 일본한테는 정말 가벼운 거 요구 아니야? 일본으로서는 많이 참은 거 아니야? 외교권 정도 우리 어쩔 수 없어 줘야 돼. 야, 일본이 많이 참았다? 일본은 한계까지 기다렸다? 이런 얘기는 또 누가 했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 했죠. 일본으로서는 뭐 한계다. 일본으로서는 참을 만큼 참은 거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 윤석열이 했다. 그런데 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런 일본이 이껏 외교권 내놓으래. 아유, 그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관대한 거야. 우리가 왜 일본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윤석열도 그랬고 이완용도 그랬네요. 10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만 참 많이 닮았네요. 자, 또 있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거는 우리가 조선이 약해서 생긴 일이다. 지금 여기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상호 간의 감정만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감정이 나빠지기 전에 을사조약 체결하자라고 했답니다.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항의가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그랬대요.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외교권을 잠시 맡긴 것이니 국력을 키워서 찾아오면 그만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반일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어째 비슷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100년의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자, 이완용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완용은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인의 경고망동을 엄중히 단속해야 하며 참여한 자들은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 평화를 파괴하는 적이다.
지금 이번에 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반일 감정에 의존해 가지고 나라를 망칠 사람이라고 망치고 있다고 미래를 망친다고 국익을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죠.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국익을 망치고 있는 자, 국익에 손상을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예. 3.1운동 당시 이완용이 했던 얘기랑 많이 닮았죠. 불순 세력에 의한 불순한 난동에 불과하고 약육강식의 시대에 조선 독립의 기도는 허망할 뿐이다. 예, 치열한 국제 경쟁, 그다음 치열한 이 약육강식의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일본하고 협력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징용 같은 거 우리가 따지지 말아야 돼. 과거를 따지지 말아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윤석열이. 너무 닮았다, 그치? 이것도. 왜 이렇게 닮았지? 자, 앞서서 살아온 행적, 윤석열과 이완용이 참 많이 닮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닮은 것은 언행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일본한테 먹힐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한테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한테 대적하면 안 된다. 이거 100년 전에 친일파가 했던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일당이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질 않아요. 다른 게 있다면 일본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 미국까지 같이 들어와서 미국하고 일본한테 우리가 대기면 안 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1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같아야 되죠? 100년이 지났는데 왜 우리 민족보다 우리의 힘보다 왜 제 나라 제 민족은 그렇게 업신여기면서 남의 나라 외놈들한테는 쩔쩔 매는 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걸까요? 이거 조상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친일파가 득세합니까? 왜 일본이 이렇게 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을 겁니다. 한일 합방 당시, 일제 침략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강하지 않았다. 일본이 그 근대화를 이룬 것처럼 큰 소리 떵떵 쳤지만 실제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근대 선박은 한 척뿐이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경제력이 앞서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 비교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일본이 좀 더 앞서 있었다고 치더라도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당시 친일파들은 일본이 개화했기 때문에 일본의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일본에 끌려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가 없고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힘이 강하고 미국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국제 정세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제 시대의 흐름을 쫓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 나라 제 민족의 이익보다 남의 나라 침략자들의 요구를 따라줘야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러고도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요? 그리고 기껏 나라 팔아서 기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땀을 팔고 역사를 팔아서 겨우 얻어낸 게 뭔데 윤석열 이 일본 가고 미국 가서 환영받는 거였냐? 미국 국빈 방문이 네가 얻어낸 거였어? 나라를 팔고 역사를 팔아서 얻어낸 게 겨우 국빈 방문이냐? 참 많은 거 얻어냈다. 아이고 오늘요 일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제징용? 강제징용이라는 건 없었다. 강제 아니었어. 라고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 한국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내주겠다. 자, 경우에 따라 한국이 다시 일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자, 원래는 일본이 여기에 뭐야? 사과를 하기로 했었어. 사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고노다만이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을 개성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자체도 안 해요. 이제 입 싹 닦았어. 싹 닦았어. 오부치 선언을 개성하려면은 그래, 한국한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자, 일본은 바로 약속을 어겼어요. 우리는 물러섰는데 일본은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약속마저 어겨버렸어. 자, 윤석열, 니 그러고 일본 간다고? 3월 17일 날 일본 간다고? 야, 오지 마. 가. 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과 이완용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이래서 평행 이론이라는 겁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갑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